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남신의주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를 함께 감상하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이 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감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 시를 감상해 볼까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쾌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 것이었다. 네. 어때요? 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었는데요. 이 시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고, 이 시를 감상했을 때 이 시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지 그런 느낌들을 각자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를 잘 감상하셨지요? 여러분 교과서 76쪽을 펴보시고요. 먼저 제목을 되게 길고 뭔가 특이하게 생겼죠? 자, 먼저 이거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신의주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편지를 붙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남신의주 유동이라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편지를 붙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제목이 시작하고 있어요. 시적 화자의 이름은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고 이 시적 화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신우주의 유동이라는 지역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잠시 임시 거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 편지를 붙입니다. 라고 발신 어떤 지역명을 이 시의 제목으로 삼은 좀 특이한 느낌이 이제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지금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을 보면 있었던 아내가 없고 살던 집도 사라지고 부모와 동생들과도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이 나에게는 더 이상 어, 존재하지 않는 고향을 상실한 그런 시적 화자의 처지가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바람이 센 어떤 날에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여기 중요한 어떤 단어는 바로 시적 화자가 정착의 삶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에서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착했던 삶에서는 아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부모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혼자 어딘가를 헤매는 그런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가보죠. 바로 날도 저물어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유랑하는 삶이 객지에서의 어떤 삶, 객지에서의 고난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낯선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날은 어두컴컴해지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막 더 추워지고 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객지에서의 고난이라고 여러분 적어주셨을 텐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자, 이 어느 목수 그러니까 이 박시봉이라고 하는 제목에 있었던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다시피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 교과서 날개 부분에 단어 뜻이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삿자리, 그러니까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여러분 그 대나무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어떤 까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얼기설기 어떤 갈대 같은 걸 엮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뭔가를 깔았네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기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볼까요? 습내나는, 누구 탓, 그러니까 축축하고 약간 냄새가 이렇게 쿰쿰쿰쿰쿰하다고 하죠. 막 그런 어떤 방에서 지금 그 방은 박시봉이라는 목순의 집이죠. 그 집의 어떤 한 헛간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 시적화자가 혼자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에는 열악하고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지 못할 듯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지금 박시봉이라는 목수네의 헌 어떤 헛간 같은 것을 빌려서 이게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은 어 춥고 막 눅눅하고 꿉꿉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 시청자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 너무 많은 생각이 막 이것저것 지금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청하자 스스로가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무기력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까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디롱배기의 뜻, 북덕불의 뜻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디롱배기 북덕불 여러분은 이 난방이 잘 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이제 그 디롱배기 그러니까 여러분 옹기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옹기에 안에 이렇게 그냥 지풀 같은 것을 이렇게 넣고 그것을 성냥불로 이렇게 켜면 그 단지 안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치 손난로처럼 어떤 이 시적화자가 지금 어느 목수, 그러니까 박시봉의 어떤 헛간 같은 곳을 빌렸지만 거기는 이렇게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집주인이 이 디롱배기에 북덕불 같은 것을 이렇게 담아서 그 기거하고 있는 시적 화자에게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추웠다가 조금 더 따뜻해진 상황이라는 것이 더 상상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가보죠.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기롱백에 담겨 있는 북덕불 따뜻하니까 이걸 안고 손을 이렇게 쬐고 그 다음에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고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계속하여 책임질하는 것이었다. 반추, 계속 되풀이하여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참 이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그냥 무료하게 뒹굴뒹굴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슬프고 뭔가 좀 우울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적 화자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떤 낯선 곳에서 그냥 주인네가 디롱베기에 북덕불이라도 좀 담아서 이렇게 주니까 그걸로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약간 가시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시적 화자가 뭔가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한 자기를 회한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지난 어떤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시적 화자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이 시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슬픔에 잠겨 있으니 어때요? 내 가슴이 꽉 메어 온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짧은 인생,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이 확 메어 오면서 울컥한 그런
경험은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적이며 뜨거운 것, 눈물이 흐르는가 봐요. 시적 화자가.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그럴 때에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뭔가 절망적인 정서가 극대화가 되는 것까지 지금 9행에서 19행까지 시적화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 있는 시적화자를 우리는 어,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 그냥 자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시적화자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 사건이 생기는지 볼까요? 그러나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분에 별표를 좀 쳐주시는데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았는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뭔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시상이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꼭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데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허연 창문을 바라보면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힘든 게 이거 내가 너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자, 그러나 전까지는 뭔가 이 시적 화자의 정서가 다운이고 막 아래로 깔아앉고 추락하는 어떤 하강의 구조로 치달았다면 그러나 이후부터는 뭔가 상승의 구조가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이 되는데요. 어떻게 상승 구조, 어떻게 이 사람의 슬픔과 절망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상승시키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유의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뭔가 운명 같은 거죠. 운명이거나 뭐 기독교인 사람은 뭐 하느님이라거나 뭐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운명 이런 게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나의 운명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20행에서 23행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론적인 인식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뭔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 시적 화자처럼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바닥을 우리가 친다고 하잖아요. 바닥을 딱 쳤을 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슬픔이며 한탄이며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자, 운명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이제 이 시적 화자가 감정이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이 공에 튀어오를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화자는 내면의 평온을 되찾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 변화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는요, 가슴이 꽉 메어오고 눈에 뜨거운 것이 괴고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북돋아 부끄럽고 나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거 내가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 아닌가? 뭔가 운명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자신을 괴롭혔던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뭔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 변화, 그러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강에서 상승으로 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가라앉으니까 남은 생각은 외로운 생각만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나주손 단어 뜻 옆에 있죠.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눈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샤시라고 해서 유리가 두껍게 있지만 옛날에는 뭐 창호 같은 그런 아주 헐거운 문이었기 때문에 눈이 오는 소리도 다 들린 거죠.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이 화로는 우리 앞부분에서 북덕불에 디롱배기에 북덕불이 담겨온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왜 더욱 다가끼었을까요? 화로를 여러분 화로는 지금 불이 들어있는 어떤 이제 그 불이 들어있는 어떤 따뜻한 그런 손난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더욱 다가끼며 더욱 가까이 하면서 무릎을 꿇어보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시적하자가 뭔가 의지적이고 숙연한 어떤 태도로 뭔가의 어떤 자세가 그 앞부분에서는 어땠어요? 막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제 위에 이렇게 뜻없이 뭔가를 쓰고 막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보냈다면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이거는 뭔가 의지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그 전보다는 생긴 거고 또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어보면 어때요? 앞에 대상에게 뭔가 음, 나를 낮추고 뭔가 의지적이고 뭔가 숙연하고 그런 어떤 자세가 무릎을 꿇는 행위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어니는 어느의 방언 이렇게 사투리로 섭 옆에의 방언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딸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자,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앞에 가로로 묶인 부분은 갈매나무를 이렇게 수식하는 수식어구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식어구를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바로 갈매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갈매나무는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소나무라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나무로 대체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또 소나무가 비바람, 눈보라를 다 맞으면서 허벌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철나무라서 그런 어떤 겨울도 견디고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었을 때 다시 그런 어떤 고난들을 견디고 다시 또 봄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갈매나무가 이 시적 화자에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아, 저 갈매나무는 저 허허벌판에서 맑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주 굳고 아주 바르게 서서 자기를 이렇게 땅에서 확 꽉 자기를 이렇게 놓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이렇게 뭐 아내도 없고 그다음에 집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뭔가를 다 잃어버리고 유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너무 절망에만 빠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좌절하고 무기력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나라는 어떤 시어를 중심으로 해서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좌절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혹시 운명이 아니었을까? 엄청 크고 어떤 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끌어간 것이었고 그렇지만 저 갈매나무처럼 나도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 겨울을 이겨내어서 다시 봄, 여름에 다시 꽃을 피워내는 그런 갈매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극복하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갈매나무는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가물이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시이다, 시어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째부터 32행까지는 어떤 그 전에 무기력하고 좌절된 삶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매나무의 의미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고 어두워 올 때 하얗게 눈을 맞아야 해요. 자, 그런 나무를 보니까 시적 화자가 자신처럼 시련을 겪는 외로운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저 갈매나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겨울에 눈을 맞고 있는 나무가 아무런 의미로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시적 화자는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는 게 이 나무에 투영되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약하고 허름하게 보였던 게 아니라 시적 화자에게는 아주 굳세고 바르게 보이면서 의연하고 고결한 존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갈매나무가 이 시에서 화자와 동일시되는 동시에 화자가 지향하게 되는 삶의 가치를 표상하는 그런 의미로서 갈매나무의 상징성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시에서 정리할 부분은요. 이제 토속적인 소재와 사투리의 사용으로 향토적인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한 다음에 이 백석 시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백석의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처음에 방황하다가 다시 의지적으로 다시 회복하였는가? 이 시인의 어떤 경험이 이 시에 녹아져 들어 있었을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백석의 어떤 실제 유랑의 경험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석은요, 일본 유학 이후에 1945년 신의주를 거쳐 고향 정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일본, 서울, 함흥, 만주 등지로 거처를 옮겨 다녔대요. 그의 행적은 그가 나그네와 같은 유랑 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이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 속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가 지금 뭔가 유랑하고 외롭고 무기력하다가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백석의 어떤 경험과 실제 삶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백석은 유랑하게 되었을까? 왜 이 시적 화자는 유랑하는 것으로 이 백석이 그렸을까? 라는 것을 본다면 바로 이 백석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하에 어떤 우리 민족이 정착할 수 없는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어떤 그 상실과 그 정착할 수 없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시적 화자,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이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 안에서 시적 화자로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민족의 아픔은 또 백석도 한 명의 민족이 어떤 백성이었고 민초였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어떤 상실, 외로움, 그 다음에 뭐 유랑 이런 어떤 모티프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었고 또 많은 그때 당시에 민중들의 어떤 삶이기도 하였던 그것을 이 시에서 시적 화자로 그려내었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64쪽부터 65쪽까지 정리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문학 작품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맥락을 파악했을 때 그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은 세 번째 줄이죠. 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의 어떤 체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았는가를 파악한다면 이 작품 속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당대의 현실 속에 생산되기 때문에 창작 당시에 역사적 사건, 사회적 변화, 문화적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작가에 의해 창작되기 때문에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자가 작품을 수용할 때에도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작품의 의미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읽는데 나는 이 시적 화자와 같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경험을 나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상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시적 화자처럼 어떤 갈매나무라는 그 어떤 상징물을 통해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싶어. 나의 갈매나무는 무엇일까? 이 어려운 어떤 나중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잘 따야 되고 대학도 잘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되고 힘들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상간물인 갈매나무와 같은 존재는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자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쌤도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이 1940년대에 어떤 사회 문화적 상황,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무언가를 형상화한 이 시를 통해서 또 현대에 사는 나에게에서는 나의 갈매나무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갈매나무로 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서 다시 의연하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교훈을 얻고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갈매나무를 하나씩 찾고 나중에 개학 이후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의 갈매나무는 땡땡땡이에요 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시의 전반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